네, 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뉴스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콘도 투자 매력이 사라져간다. 그 이유는 대출금리 감당이 어렵다. 근데 한편에서는 콘도 투자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 메트로뱅크 임대시장 핵심 요소인 콘도 투자가 시들해지면서 임대인의 높은 임대료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캐나다 공영방송 CBC가 25일 보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안 하면 임대 시장이 안 나오잖아요. 원래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야 그게 이제 임대차 시장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임차인들 그러니까 결국 임대료는 더욱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캐나다 모기지 주택공사 데이터에 따르면 혹자들은 모기지 주택공사에 나오는 데이터는 무조건 반대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좀 맞기. 그 지금까지는 좀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개인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대형 콘도는 임대 시장의 약 40%를 차지한다.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네요. 하지만 금리 상승과 부동산 가격 상승했죠. 그리고 유지 비용 등이 복합적으로 악화되면서 콘도에 대한 투자 수익성이 낮아지고 있다. 뭐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그죠? 워낙 금리가 높고 그리고 요즘에는 콘도 피 자체가 정말 비싸요. 정말 너무너무 비싸고 저도 이번에 이제 임대인을 찾았는데 에 대한 얘기 좀 나중에 또 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워낙 비싸다 보니까 적합한 임대인을 찾는 것도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임대를 하고 싶은 사람은 임차를 하고 싶은 사람은 너무너무 많죠. 근데 그 중에서 좀 제대로 된 사람을 찾는 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확실히 이제 투자가 좀 쉽지는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UBC 경제대학원의 톰 다비도프 부교수는 확실히 임대형 콘도 구매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고 있다. 투자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자본으로 인한 이득과 임대료 수익이 여전히 발생하지만 높은 금리를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크게 부담이 될 수 있다. 맞는 말씀입니다. 자본으로 인한 이득과 임대료 수익은 여전히 발생을 하는데 이걸 감당하기, 위험을 좀 감당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실제로 광역 토론토의 경우는 작년 새로 완공된 콘도를 구매한 투자자들의 절반 이상이 임대 시장에서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어떤 모기지를 쓰냐에도 다르겠지만 제도권에서 모기지를 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손실을 거의 보지는 않을 거예요. 뭐 캐시플로우가 나지는 않더라도 손실이 날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저처럼 사채를 쓰는 사람들은 이제 100% 손실을 봤을 테고 근데 뭐 20%딱 맞게 투자, 뭐 30%, 40%, 50%까지는 모르겠는데 20%딱 맞게 투자하는 사람들은 손실을 보긴 볼 거예요. 근데 이제 저기 진짜 손실인가는 따져봐야죠. 왜냐하면 모기지를 예를 들어서 투자를 했는데 모기지를 총 먼슬리로 2,000불을 낸다. 그럼 절반 정도는 이제 원금을 갚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것저것 다 짜져서 이 콘도에 내가 매달마다 300불을 더 내야 돼. 그러면 이제 일단은 내가 있는 돈에서 나가니까 손실이라고 보이긴 하지만 그 원금을 갚는 게 1,000불이다 보니까 손실은 아닌 거예요 어쨌든. 근데 이게 캐시플로우가 발생하지 않고 캐시플로우에서 마이너스가 생기니까 관점에 따라서는 이게 손해가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이거를 내가 뭐 5년 10년 가져가면서 임대 수익만 생각하고 가는 사람은 이게 손실로 볼 수 있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앞으로 지금 뭐 금리가 지금 이렇지만 결국 금리가 뭐 앞으로 2년 뒤엔 떨어질 테고 그죠? 그리고 뭐 이민자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인구는 또 계속 늘어나고 있고 임대 수익과 택의 어떤 그 구매는 이제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2년 뒤에 내가 되팔아야지. 내가 손해 보는 만큼 붙여서 팔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또 손실이 아닐 수는 있죠. 그죠?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자, 임대료가 계속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 이 같은 높은 임대조차도 금리 상승으로 인해 모기지 대출을 감당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아 모기지 대출을 통한 콘도를 구매한 투자자들이 시장에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것도 뭐 맞는 얘기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계속 드는 생각이 이것 때문에 좀 짜증나고 힘든데 그냥 팔아버릴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지금이라도 팔면 손해는 아니고 분명히 이익은 되는데 뭐 좀 아쉬운 거죠. 그죠? 더 많은 이익을 얻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어제 찍은 거 이제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저는 이제 써리에 투자를 했다 보니까 제가 써리에 투자한 게 보니까 지금 거기가 주변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좋지는 않았죠. 근데 지금 어제 좀 다른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겠다 상황이 지금 그 옆에 막 노숙자들이며 뭐 정말 안 좋은 시설들 많이 있는데
아무리 안 좋아져도 지금보다는 안 좋을 수는 없겠다. 왜냐면 지금 보니까 그 주변에 하이라이즈로 쫙 생기는 거 보니까 정말 지금이 최악 시기고 요것만 넘기면 또 좋은 날이 오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더 확신이 들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그렇고요. 자, 부동산 협회에 따르면 예를 들면 자, 메트로뱅크의 콘도 평균 콘도 가격은 83만 달러입니다. 메트로뱅크의 평균 콘도 가격 어마어마하네요. 자, 20% 하당하는 16만 6천 불 달러를 다운 페이먼트를 내고, 그리고 25년 상환 기준으로 대출금리 뭐 4.99보다 지금 올랐을 겁니다. 근데 매달 지불해야 되는 금액은 3,858달러인데 자, 재산세, 스트라타 피, 유지비 등을 포함하면 3,858달러 매달 임차인으로서 받더라도 손해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이 몇 개, 83만 달러 그래도 방 2개 아닌가요? 그러죠? 방 2개면은 이 정도 받을 수 있나요?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근데 요게 이제 재산세, 스트라타, 유지비 다 들어가 그러면 이제 이거보다 더 높게 받기는 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일단 이걸 30년으로 늘리고 25년보다는 20% 냈으니까 30년으로 늘리고 최대한 뭐 손해를 보더라도 이걸 최대한 그 격차를 줄여서, 그죠? 매달 300불, 400불이 뭐 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2년을 가져간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400불씩 매년 내면은 2년이면 10,000불 내가 더 낸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걸 나중에 내가 10,000불을 더 얹어서 팔면 뭐 그것 자체에선 손해가 보지 않으니까 뭐 이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저는 아마 콘도의 투자는 계속 진행될 것 같아요. 자, 이 같은 수익률 감소로 콘도에 대한 투자 기피가 심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자, 이같이 기피 현상이 신축 콘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요즘에 신축 콘도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는데, 그죠? 주택 공급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워낙 잘 팔렸고, 근데 주택 공급 악화는 이게 안 팔려서가 문제가 아니고 이 디벨로퍼 자체도 지금 돈을 빌리기가 쉽지 않아서 한 거고, 그러니까 요즘은 차라리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 신축 콘도보다는 임대 수익만 생각하면 구축이 낫죠. 그죠? 구축을 사서 임대 주고 나중에 리모델링해서 팔면 더 짧은 시간에 투자 대비로 좋은 투자 수익을 얻을 것 같긴 해요.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그러니까 신축은 지금 워낙 비싸고, 신축은 거기다 인건비, 그리고 뭐 이자 비용, 그리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 비용, 뭐 여러 가지 다 물가 포함해가지고 그걸 다 얹어서 신축 콘도는 분양을 하니까 요즘에 신축 콘도 분양 시장이 사실상 정말 되게 비싸긴 비싸더라고요, 보니까. 상대적으로 구축 콘도들은 뭐 연식이 있긴 한데 사람들이 돈을 좀 벌 만큼 번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적당한 가격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렌트비 워낙 올랐고, 그러면 구축을 사서 렌트로 주다가 나중에 좀 좋은 시기가 왔을 때 적당히 리모델링 해서 팔면은 아마 신축 콘도가 워낙 비싼 가격에서 또 올라가는 것보단 아예 구축을 사서 적당히 이제 바로 1년 내에 못 팔잖아요. 그죠?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파는 게 아마 수익률 면에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듭니다. 반대로 BC 부동산 협회에서는 콘도가 여전히 좋은 투자 대상이며 투자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네. BC 부동산 협회라는 거 잊지 마세요. 부동산 협회는 언제나 투자가 좋습니다. 근데 어제 어떤 분 댓글 다셨는데, 야, 쟤네는 맨날 좋다고 하더라. 뭐 맞습니다. 저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또 대변을 해야 되니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해요. 미친 월세 원베드룸에 2,400달러, 무늬만 180명. 이건 정말 미쳤는데요, 세상에. 근데 제가 저번에 영상 찍었는데 요즘 그 세입자 찾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안 오죠? 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알고 보니까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제가 스팸 처리해놔가지고 글로 다 갔다. 근데 제가 이제 어제 뭐 결국은 이제 세입자를 찾게 됐습니다. 너무 다행인 거죠. 어제는 진이 너무 빠져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세입자 찾았는데 페이스북하고 렌탈다스에 내놨는데 제가 이번에는 문의만 한 40건 정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문의를 받고 거기에 대응하는 것도 하나 일이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진이 좀 빠졌는데, 여기는 이제 밴쿠버 메트로 시장에도 원베드룸에 2,400달러, 문의만 180명. 네, 사실상 저도 어떤 분이 2,000불 받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약간 좀 마음적으로 힘든 상태였고 되게 쫄아 있는 상태였는데, 지금도 이제 딱 렌트 어쨌든 되니까 막 2,000불 받을 걸 그랬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근데 어쨌든 1,100불 만족하고 있고요. 이게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런 게 쉽지 않다 보니까 이런 길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구나. 이렇게 렌트를 주고 렌트를 찾아내는 일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구나. 그래서
부자가 되는 길은 뭐 좀 굉장히 쉽지는 않다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들긴 들었고요. 이 사람에 따르면 신청서는 1시간 만에 36명이 모두 마감이 됐대요. 와, 그리고 15명은 임대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상태였고, 그죠. 저도 준비되고 레디된 사람들은 이미 신청서를 이제 하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우선 이제 대상이기도 하죠. 일단 그 시큐리티 디파짓을 빨리 낼 수 있는 사람이 또 우선순위이기도 하고요. 그 여러 가지들. 그래서 배씨 이 사람은 소득 등을 토대로 임대료 미납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제외시키고, 뭐 당연한 얘기죠. 임차인계 이런 게 이제 저도 이 스트레스를 겪어봤지만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옵니다. 그죠? 그 위험성을 또 감수해야 되니까 뭐 이런 굉장히 이제 임대료가 여전히 치솟고 있다. 왜냐하면 아까 나온 것처럼 콘도가 이렇게 투자 대상으로서 매력이 떨어지면 개인들이 투자 안 하면 이렇게 보면 미친 올세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사실상 공급을 많이 늘려줘야 돼요. 투자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쉽게 얘기하면은. 그죠? 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콘도 투자에 대한 그리고 월세에 대한 뉴스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날씨가 조금 흐려서 좀 선선하게 한 것 같아요. 오늘 남은 하루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시청하신 시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네,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커피 한 잔 사주는 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공짜 돈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에서 식료품 비용 환급 다음 달 시작을 합니다. 네, 독신 남녀 최대 234달러.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물가가 비싸다 보니까 연방정부에서, 한편에 우리는 인플레이션 늘 걱정을 하는데 연방정부에서는 다시 이제 돈 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건 이제 예전에 여러 번 얘기를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게 이제 정치인 거죠. 그죠? 한쪽에서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리 잡을게 하면서 막 금리를 팍팍팍 올렸어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잖아요. 또 한쪽에서는 또 돈을 풀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진짜. 또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쇼맨 욕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이거 정말 필요하다고 봐요. 한쪽에서는 이렇게도 해야 되고 또 한쪽에서는 또 이렇게 우리는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라는 거 보이죠. 이거는 뭐 우파든 좌파든 상관없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정치인으로서는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식료품이 반응 오늘 7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며칠 안 남았네요. 그죠? GST, HST 환급일이 지급될 예정이다. 환급급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날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수표의 경우 이날을 기준으로 해서 1, 2주가 더 필요하다. 무려 25억 달러를 준다고 하는데요. 자, 얼마를 주는지 좀 찾아봤습니다. 정부 사이트에 들어오면요. 자, 당신이 싱글이라면, 결혼하지 않으셨으면 234불. 싱글인데 자녀가 있다. 한 명이 있다. 387불. 싱글인데 자녀가 2명이다. 467불. 4명까지는 628불. 네. 쉽지는 않겠죠, 저게. 결혼하신 분이다. 그리고 자녀가 없으면 306불. 네, 한 명 있다. 387불. 자녀가 2명이다. 467불. 이 자녀가 18세 이하겠죠? 그럼 저도 받는다는 얘기인데 우리 애들이 아직 18세는 안 됐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 정도 받게 500불 가까이 들어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어카운트 저도 자동 환급금 신청해 놨어요. 그래서 계좌에 꽂히는 순간 이자로 확 날라요. 뭔가로 확 날라요. 그죠? 저걸 좀 제대로 쓰려면 받자마자 뽑아서 캐시를 뽑아서 따로 보관을 해놔야 제일 지금 뭐 나중에 휴가 때 뭐 밥이라도 먹는다든지 그렇게 좀 아낄 수 있는데 이게 들어오자마자 확 나가버리면 안 되니까 어쨌든 다음 달 줄라이니까 이게 뭐 며칠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언제인지 잘 모르다가 어느 순간 통장을 확인할 때 꽁돈이 들어와 있으면 화들짝 놀라면서 세금이 환급이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7월 달에 다시 이 정도의 환급금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공짜 돈이 물려오고 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꺾였나? 캐나다 물가가 2년 이래 최저 5월 물가 상승률이요 3.4%밖에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기사를 봤잖아요, 우리가. 근데 휘발유 가격 크게 하락. 네, 휘발유 가격이 오늘 지금 얼마입니까? 그죠? 지금 센트로 표시라니까 200이 넘었어요. 210까지 왔다 갔다 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나갔다 왔는데 197 막 이러더라고요. 자, 휘발유 가격이 크게 하락을 했나요? 그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보면은 지난 내용이니까 보면은 모기지 대출은 작년 대비 30%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막 사람들이 집을 엄청나게 샀어요. 식용유가 무려 20.3%, 빵류는 15%, 시리얼이 13.6% 엄청나게 올랐네요. 지금 식료품 회사들이 지금 돈을 많이 벌겠네요. 뭐 켈로그 같은 회사들. 근데 이제 물가가 저렇게 떨어지게 휘발유가 떨어질 때는 휘발유 가격은 지금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보는 통계는 한 달 이상 늦은 거라는 거. 이걸 두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통계도 사실상 한 달 가까이 늦게 나오는 통계를 보고 우리가 와 이렇게 됐다 하는데
부동산 시장도 통계가 나올 때랑 지금이 또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한 달이면 굉장히 긴 시간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도 어떤 걸 너무너무 사고 싶은데 한 달 기다려 하는 순간 너무 답답하잖아요. 한 달 어떻게 기다리고 있어? 그 사이 누가 사가면 어떻게? 그러니까 이 부동산도 통계와 현장에서 뛰는 건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업자가 아니니까 부동산업을 하지 않으니까 솔직히 현장을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데 저 주변에 집 살려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 얘기를 가끔 듣거든요. 그거하고 통계 다르더라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통계하고 굉장히 말이 다르다. 그럼 우리가 이건 또 휘발유 전년 동기 18.3%가 떨어졌고요. 전월 대비 0.8%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통계랑 많이 다르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금리 인상. 이 꺾였는데도 TD 어떤 경제학자가 이번에 금리 인상 할 것 같아라고 해서 아니 왜 물가 상승 3.4%면 지금 그 목표치인 2% 3% 사이에 지금 다가왔는데 왜 올리지? 저는 변동금리 아직도 내고 있습니다. 저번에 올려서 또 올라갔어요. 금리가. 모기지가 또 올라갔어요. 그래서 너무 짜증나는데 왜 올려 미친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다시 또 물가가 되살아나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파월도 연속금리 인상을 배제하지 않겠다. 네, 그래서 7월, 9월 두 번 연속 올리겠다. 근데 미국이 계속 저렇게 올리면 세계 달러가 미국으로 이제 왜냐하면 미국 달러가 이자를 많이 주는 거잖아요. 달러에 대해서 그 전 세계 달러가 미국으로 이제 몰려 들어가잖아요. 캐나다도 캐나다 달러 있지만 미하 달러가 미국으로 가면 캐나다 좋을 게 없죠. 그래서 아마 캐나다도 같이 올릴 가능성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가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도 분명히 그런 내용도 있고 경기 하강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경기 하강을 지금 각오를 하고 좀 더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더 많은 긴축과 더 많은 제약이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 은행도 그렇고 지금 유로 EUB죠. 유로 은행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다시 또 금리를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끝났나? 이제 내년부터는 최소한 내후년부터 팍팍 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정말 시간이 많이 질질 끌리고 있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가 봐도 캐나다도 생각보다 경기가 많이 좋게 나오고 한쪽에서는 실업자가 나오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도 늘고 지금 사람이 집도 사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경제를 지금 좀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는 흐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주택담보대출이 상환기간 연장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걸 좀 생각을 하고 있긴 있어요. 이 너무 좀 빡세니까 소위 말해서 좀 늘려서 금액을 좀 줄일까? 그리고 늘리면서 그냥 원금 갚는 것만 가서 내 삶에 지금 조금 그 여유를 가질까? 왜냐면 저는 이것도 그렇고 사채도 있고 삶이 굉장히 빡빡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거듭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집 소유자들은 이를 갱신할 때 상환 기간을 늘리고 원금 대신 이자만 갚는 기간을 포함하는 방안을 선택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네,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건 전문가들은 물론 바람직하지 않아. 이게 인상될 때마다 상환된 금액이 올라오고 이자가 커지는데 나중에 이렇게 안 되고 원금도 갚아야 되는데 이러다가 이자까지 못 갚는 상황이 놓이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근데 이 사람들도 왜 이렇겠어요? 더 이상 버티기가 너무너무 쉽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모기지 담보대출 기간을 30년 이상 하는 건수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35년이 26%. 근데 35년을 할 수 있었나요? 전 옛날에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안 된다고 그냥 알고 그냥 35년 생각도 안 했는데 35년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저도 35년이 있으면 35년 선택을 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왜냐면은 이자를 많이 내긴 내죠. 근데 결국 이자 많이 내긴 내는데 그 이자를 내가 갚는 게 아니고요. 집을 팔면 집을 사는 사람이 갚아주는 거니까 저는 저 상가 40년 있으면 40년 바로 할 것 같은데 그죠? TD뱅크에서도 35년 상환 기간이 25% 거의 비슷하죠? 26%, 25.2% 거의 비슷하죠? 4분의 1은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저도 저걸 알았으면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요즘에 만약에 모기지를 다시 연장할 기간 생각이 있다면 저는 지금은 이제 좀 갚아가지고 21년 막 이렇게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저기서 다시 35년, 15년 확 늘리면 금액이 확 줄어드니까 그래도 지금 좀 숨 쉬고 좀 더 숨 좀 크게 쉬고 살 수 있는 여건이 생기니까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집에서 영원히 살 건 아니니까 그죠. 더 큰 집을 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좀 더 작은 집에 가서 그 돈으로 또 투자를 해서 저도 이제 슬슬 노후를 생각해야 될 때가 됐으니까 또 다른 콘도를 사서
투자를 할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왜냐하면 이 집에 뭐 10년, 20년 뭐 살면 좋죠. 저도 이 집 굉장히 만족스럽긴 하지만 뭐 이 집에 영원히 살 건 아니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인데요. 이제 프리고진이 얼마 전에 무장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그너 그룹의 이제 수장인 프리고진이 러시아로 진격을 해서 뭐 그때 속보가 엄청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정말 얘가 한번 칠려나 생각했는데 러시아까지 사실상 들어갔다가 돌아갔어요. 그죠? 돌아가는 순간 저도 이거 좀 짜고 치는 또 연극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러시아를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야 되는데 누군가는 끝내야 되는데 그런 시그널들은 나왔었는데 안 끝내고 계속 버팅기는데 사실상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죠. 푸틴이 계속 저걸 계속 질질 끌고 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정말 싸구려 가격에 기름도 러시아에 중국에 팔고 있고 이런 상황이 지금 중국이 엄청나게 지금 혜택을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러시아가 옛날에 우리가 미국과 러시아가 뭐 대결 구도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게 완전 딱 날아가고 지금 러시아랑 중국이 지금 세계 2강 체제를 구축을 하다 보니까 러시아가 얼마나 배가 아픕니까? 러시아가 중국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걸 빨리 좀 끝내고 정상화 시켜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 어떤 치고 나감으로써 협상의 여지? 야 우리가 좀 이렇게 힘들어졌으니까 좀 이제는 이제 협상해서 전쟁을 끝나자라는 그런 카드로 쓰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도 지금 여기에 대한 확신은 다른 기사를 좀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확신은 없고 그냥 이렇지 않았을까? 왜 안 그러면 러시아까지 치고 들어가는데 그 사이에 전쟁이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방어진이 있었고 방어선이 무너졌나 싶은데 그런 방어선도 없었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 다른 뭐 로켓 여단이라든지 여러 여단 뭐 사단들이 또 동참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바로 무너지나 근데 무너지진 않았어요. 근데 그런 거 보니까 아마 둘이 연극 친 게 아닐까. 아마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른 기사 좀 읽고 만약에 또 생각이 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상으로 또 대략 살펴본 경제 뉴스였습니다. 남은 하루도 잘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시청하시고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멤버십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캐나다 경제 호조가 이어져서 금리 인상이 가셔야 된다고 합니다. 네, 연방 공무원 파업 때문에 4월달엔 GDP가 주춤했죠. 5월달에 반등이 됐고요. 2분기 경제가 예상치를 웃돌아서 금리를 25bps, 그러니까 뭐 0.25%가 인상이 또 된다고 합니다. 저저번 주에 됐나요? 그죠? 얼마 안 됐는데 지금 7월달에 다시 또 인상될 거라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기사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죠? 미국도 지금 좀 올린다고 얘기했고 지금 유럽은행, 영국은행, 영국 중앙은행도 지금 금리 인상을 지금 가시화시켰는데요. 지금 여기도 캐나다도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서로 간에 금리 차가 생기면 이제 자본이 또 이동하기 때문에 그걸 또 막아야 되고 예상보다 경제가 강하기 때문에 지금 경기 침체를 지금 그 유도하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작년 내내 올렸고 1년 이상 지금 올리고 있는데 지금 또 올라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버틴 것도 대단한데 또 버텨야 되는 부분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광업, 채석업, 석유가스, 채굴은 전달 대비 1.2%가 상승했고요. 건설업도 1.4%, 운소, 창고 뭐 여러 가지가 다방면에서 다 상승을 했는데 반면에 제조업은 0.6% 이제 떨어졌고요. 그리고 도매업과 자파 도매는 마이너스 5.7%입니다. 이거 보면은 확실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게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사람들이 그쪽으로 돈을 안 쓰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부분 아까 얘기했듯이 석유 가격 올랐죠. 그리고 또 부동산도 잘 됐죠. 이건 좀 꼭 해야 되는 필수제는 지금 어쩔 수 없이 돈을 써야 되는 부분은 쓰고 안 써야 되는 부분 뭐 밥은 좀 내가 좀 안 먹어도 되고 밥은 먹어야 되지만 비싼 거 안 먹어도 되고 옷은 좀 안 사도 되잖아요. 그죠? 뭐 그런 데는 지금 좀 떨어지는 것 같고 3.4%밖에 나오질 않았는데 일단 중앙은행 목표치는 2%입니다. 근데 2%에서 3% 사이라고 보면 되겠죠? 뭐 굉장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지금 올리는 추세다 보니까 아무래도 같이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잘 아는 뉴스긴 합니다만 세이민자는 증가를 하는데 1분기에만 14만 5천여 명이 정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민자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분기니까 4분기로 따지면 저기 지금 곱하기 4를 해보면 56만 명이 나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따지면 뭐 1분기 한 그 속도 그대로 2, 3, 4가 될 리는 없겠지만 물론 이제 정부 관계자를 보면서 속도를 좀 조절하긴 할 거잖아요. 그죠? 근데 50만 명이 목표인데 실제로는 45만 명이 목표라고 알고 있는데 산술적으로 따지면 56만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순수한 이민자들이고 거기에 뭐 단기 거주자들 뭐 그리고 학생들 뭐 여러 가지 들어오면은 지금 와 이게 이민자면 56만 명 이건 작년에 100만 명 들어왔다고 막 기사가 많이 났었는데
100만 명 이상이 되고 캐나다 인구는 지금 너무너무 빨리 지금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당연히 뭐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주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죠?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렌트했잖아요. 렌트할 때 정말 많은, 이번에 저번 첫 번째보다 정말 특별히 더 많이 고생을 했었는데, 일단은 뭐 굉장히 많이 받기도 했고, 근데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저도 시장가대로 봤는데 이게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연락은 정말 많이 받았는데 이 스키나 새로 이민자들 중에는 저걸 내는 게 너무 쉽지 않은 거죠. 저도 생각이 났는데 저도 처음에 이제 이민을 했을 때 월세가 괜찮은 콘도에 들어갔어요. 그때 애기가 좀 어려서 좀 이런 데 좀 들어가기가 좀 그래서 집사람도 이제 캐나다 가자고 꼬셔서 데리고 왔는데 이상한 데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좀 번듯한 곳에 이제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월세가 1,200불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 내면서도 굉장히 시간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이런 세상에 한국 돈을 따지면 거의 뭐 100만 원이 넘는 월세를 내면서 어떻게 살지? 그때는 뭐 조그만 원룸 같은 이민자 그게 120만 원 막 할 때였으니까. 근데 지금 1,900불 뭐 190만 원 정도를 내고 스튜디오 룸을 렌트를 주는 게 이게 너무 좀 찾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민자들이 근데 그 집이 제일 싼 집인 거예요. 또 얘기 들어보면 그 주변에서는 그래도 역세권이고 살만한 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또 몰리는 건데, 야, 이민자들이 이렇게 많이 오면 당연히 월세는 밀어 올릴 수밖에 없는데, 전 부동산 이제 업을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통계를 자세히 못 보는데, 저는 이제 그 부동산 사이트 보면서 늘 뭐 괜찮은 집들은 딱딱 이제 잡아놓고 보면 중저가 집들 있잖아요. 뭐 40만 불 이하 집들, 방 한 개짜리 이런 집들은 정말 거의 싹쓸이 수준이더라고요. 요즘에는 제가 오랜만에 들어가 볼 때마다 제가 한 것들이 그 팔리면 저 솔드아웃해서 없어지거든요. 그 솔드아웃 됐다가 다라락 뜨는 게 지금 너무너무 빠르고 거의 괜찮다고 생각하면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정말 이제는 중저가 이게 다 팔리면 당연히 사람들이 또 어쩔 수 없이 밀고 올라오겠죠. 그죠? 그래서 확실히 좀 인구 때문에 캐나다는 집값 떨어지기가 정말 쉽지 않고 그동안 우리가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뭐 그 사이에 좀 떨어지고 4개월 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떨어졌을 때 집산분들이 좀 다행이라 좀 생각이 들긴 드네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주택 공급 능력을 많이 주택 공급 물량을 많이 늘려야 된다. 옛날부터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죠? 어떻게 늘릴 것인가? 뭐 방법을 잘 모르겠지만 또 어떻게든 또 찾아봐야 되겠죠? 저번에 이 얘기했다가 굉장히 댓글에 굉장히 그 반발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캐나다에 대한 자부심 뭘까요? 47%는 자연환경. 네, 맞습니다. 근데 35%는 공영 의료 제도를 내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 의료 제도이긴 해요. 굉장히 한국은 정말 싼 가격에 동네 의원들도 많고 가서 치료받고 또 원하면 대형 병원 또 대학병원도 갈 수 있고 전문의도 쉽게만 당일에 만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답답한 거잖아요. 어디 가서 리퍼럴 받고 또 접수하고 또 리퍼럴 받아서 또 의사를 만나야 되는 이 과정들이 정말 너무 답답하게 만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는 이거를 뭐 일단 무료면 뭐 100점 만점을 준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무료인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정말 소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나라에 사는 이상 어쩔 수 없고 이제 빨리빨리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좀 그 의료 서비스를 찾아 먹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는가 봐요. 여당 지지층의 97%가 자, 캐나다란 사실을 자랑스럽다. 근데 보수 지지층들은 76% 나타났습니다. 정치만 얘기하자면 이제 한국의 정치 성향이랑 캐나다 와서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캐나다는 우리가 이민자들이다 보니까 처음 왔을 때는 갖고 있는 자산도 없고 소위 말하는 기득권이 없잖아요. 그 기득권이 없으니까 이 정치가 뭐 어떻게 되든 저렇게 되든 아무 상관이 없고 나한테 좀 혜택을 많이 주는 그런 당들, 이민을 좀 더 부드럽게 해주는 당들에 이제 당연히 이제 어떤 지지가 어떤 쏠리게 되죠.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면 자산이 생기고 이 사회는 안정돼야지 왜 저렇게 막 해? 그러면서 이제 보수층으로 변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거 그냥 성향이에요, 성향.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러다 보니까 보수 지지층들의 76%는 캐나다에 사실이 좀 자랑스럽지 않다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일반적으로 보수 지지층들은 애국심이 강하다고 알 수 있는데 이 자유당의 지지층이 지금 서로 간에 대립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퍼센티지가 좀 낮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제가 말씀 뭐냐 하면은 우리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35%는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 또 38%는 잘못되고 있어라고 얘기했고요. 그 보수당은 41%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높죠. 그러니까 보수당이 아무래도 좀 기득권층이 많을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이민을 오래 하셨다든지
기득권층. 뭐 부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죠? 그만큼 자산이 생겨서 안정적으로 추구한다는 거지. 이게 잘못됐다. 뭐가 옳고 그르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뭐 이제 좀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당층의 41%는 좀 부정적으로 얘기했다. 뭐 얘기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거 쉽게 말하면요. 정치도 자기한테 어떤 게 좋은지를 선택을 한다는 거죠. 이 당이 어떤 방향이든 간에 이렇게 됐을 때 나한테 이득이 많이 온다. 그럼 거기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또 이제 감안해서 들어야 되겠죠. 제가 얼마 전에 러시아랑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를 하다가 얼마 전에 러시아에서 반란 사건이 났을 때 짜고 치는 고스톱인 것 같아라고 뭐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 자세히 모르다 얼마 전 어제 이제 기사들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결국은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거 완전 내피셜인데 이 보면은 서방 지도자들이 푸틴은 싫지만 이제 추출은 안 돼요. 푸틴이 지금 추출되면 굉장히 혼란 상태가 오기 때문에 푸틴은 추출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죠? 상대적으로. 근데 이제 바그너 그룹 이제 그 프리고진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보니까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이 그 러시아 이제 국방부 장관 사이가 안 좋았대요. 그래서 애초에 러시아를 진격할 때도 푸틴이 아니었고 그 러시아 국방장관을 향해서 진격했다고 이제 공공연하게 얘기를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나리오가 이거더라고요. 보니까 제 생각입니다. 완전 제 생각이에요. 물론 전쟁을 우리는 푸틴이 일으켰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어쨌든 전쟁을 이제 끝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이제 트리거들 소위 말하는 대의명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질질질 끌리다 보니까 너무 지쳤고 뭐 서방 국가도 돈을 벌만큼 벌었나 보죠. 이제는 끝내야 되는데 결국은 이렇게 된 게 뭐냐면 전쟁을 일으킨 건 결국은 이제 시나리오는 이런 거죠. 푸틴이 아니고 그 국방부 장관이야 그놈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푸틴은 그냥 거기 끌려간 거지. 그러니까 나쁜 놈은 누구다? 푸틴이 아니고 국방부 장관이다. 그 국방부 장관을 끌어내림으로써 어떤 전쟁을 이제 끝내자. 뭐 이렇게 시나리오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무장 반란의 러시아인들 전쟁 끝내자. 푸틴 지지율은 굳건하다.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여기서 푸틴은 건재한 대로 유지를 해주고 이제 시나리오가 야 푸틴 너는 자리 유지해줄게. 너 대통령 되는 거 계속 유지해주고 넌 죽이지 않을게. 하지만 전쟁을 끝내자. 그럼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 책임을 지는 걸 국방부 장관에 넘기는 거죠. 근데 그렇게 그냥 막 넘기면 모양도 빠지고 되지는 않는데 이렇게 프리고진이 반란을 일으킴으로써 공식적으로 제가 잘못한 거야 하고 지적해 준 거죠. 그러니까 푸틴이 옆에서 박수만 쳐주면 되는 상황이 됐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우크라이나가 저기 영토 회복에 자신감을 보였다라고 하니까 바로 깜짝 놀란 그 미국은 CIA 국장을 보내서 여기서 뭔 얘기 했겠어요? 진정해. 이 전쟁 끝내자 여기서. 무슨 지금 다시 또 영토 회복을 전쟁을 시작을 해 세상에. 전쟁이 처음부터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진정하시고요. 이제 말은 저렇게 대외적으로야 영토 회복 될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 했겠지만 그게 아닌 거죠. 그냥 여기서 이제 전쟁 끝내는 걸로 이제 어떤 내가 볼 때는 시나리오를 짜주고 여러 가지 이제 컨트롤 하려고 간 것 같아요. 일단 제 생각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점점 어쨌든 결말로 도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프리고진 같은 경우에도 바그너 그룹도 이게 이제 벨라루스 대통령인데 루카센코도 바그너 용병에서 우리군 훈련하다니까 들어와 살려줄게. 이제 얘네들 치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얘네들 어떤 존재예요? 푸틴의 자리를 굳건하게 유지해주고 그리고 전쟁의 책임을 푸틴이 아닌 그 국방부장에게 넘겨주는 굉장히 좋은 일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푸틴 입장에서는 미국도 저런 걸 원했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살려주는 쪽으로 이제 가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여기서는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참아야죠. 참아야 된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떤 이 흐름에 따라가지 않을까. 일단 푸틴 대통령 같은 거는 자기 혼자 이런 시나리오 짰을까? 여러 가지 지금 여러 명이 미국과 여러 가지 머리를 맞대고 이런 시나리오 짜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맞는지 틀리는지 또 시간 보내면 좀 알 수는 있겠죠. 네, 너무 믿지 마시고요. 어쨌든 오늘도 대략 살펴본 경제 뉴스 또 세계 뉴스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